중졸 주제에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최동익 팀장의 목소리가 설계실 복도를 꽉 채웠습니다. 25살 박미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손에는 밤새 혼자 써 내려간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그 노트의 내용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진은 기밀 유출 범인이라는 낙인과 함께 조선소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폐업까지 35일 남은 한빛조선. 그 안에서 시작된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부산 영도의 아침은 바닷바람과 함께 옵니다. 짠내가 섞인 공기, 멀리서 울려오는 크레인 소리, 녹슨 철판 위로 내려앉는 희뿌연 새벽빛. 그 모든 것이 한빛 조선의 하루를 여는 신호였죠. 박미진은 조선소 정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낡은 운동화 끝으로 시멘트 바닥을 한번 툭 찼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자. 혼잣말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도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 서너 명의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수북이 쌓인 대표 김영수는 돋보기를 벗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65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마다 30년이 넘는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력서 보내신 분이죠? 박미진 씨. 네. 일하고 싶습니다. 짧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수는 이력서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자격증 없음, 경력 없음. 그 한 장짜리 종이가 말해주는 건 그게 전부였죠. 사무실 한켠에서 설계팀장 최동익이 차를 홀짝이다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그냥 돌려보내시죠. 지금 우리 사정에 이런 분까지 챙길 여유가 어딨습니까? 최동익은 48살이었습니다. 부산대 조선공학과를 나온 뒤 줄곧 이 업계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죠. 한빛조선에서만 15년. 스스로가 이 조선소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믿었고 직원들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이력서 한 장 달랑 들고 온 중졸 여성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김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력서에서 눈을 떼어 미진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오래 한참을 학력 말고 실력으로 봅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사무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최동익의 손에 든 컵이 소리 없이 책상 위에 내려앉았죠. 미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첫날은 청소였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기름 묻은 바닥을 닦고 흩어진 공구를 정리하고 직원들 커피를 타고 서류 복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았고 몇몇은 일부러 발밑에 공구를 툭툭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수군거림도 어렵지 않게 들렸습니다. 폐업까지 35일 남았다는데 대표님이 왜 사람을 또 뽑는 거야? 여자가 조선소에서 뭘 하겠다고. 미진은 듣고도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레를 짜고 공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커피잔을 헹궜습니다. 설계팀 막내 강태호만이 지나가다 어색하게 말을 건넸죠. 힘들면 얘기해요. 처음엔 다들 이래요. 29살 강태호는 서울 출신으로 한빛조선에 온 지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소탈했지만 어딘지 눈빛이 자주 다른 곳을 향하는 사람이었어요. 미진은 그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계보다 감사가 먼저였던 순간이었죠. 미진이 진짜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설계실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팀 전체가 모여 같은 도면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한빛조선이 마지막으로 수주받은 소형 여객선 프로젝트. 그 엔진 설계가 계약에서 요구한 기준 효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조건을 못 맞추면 이미 들어온 계약금까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각도를 높이면 어때요? 냉각수 유속을 바꾸는 건요? 바꾸면 진동이 배로 커진다고. 이미 다 돌려봤어. 최동익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진은 설계실 복도 끝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낮에 잠깐 스쳐 지나간 도면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손이 저절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저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복도 끝으로 쏠렸습니다. 미진이 노트를 들고 천천히 설계실 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엔진 마운트 각도가 13도가 아니라 10도여야 합니다. 냉각 파이프도 3cm만 앞으로 옮기면 진동이 잡히고 효율도 올라갈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동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청소 담당이 설계를 알아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미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강태호가 슬쩍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눈썹이 서서히 올라갔죠. 다른 팀원도 따라 계산을 시작했고 실내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최동익만이 팔짱을 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는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계산 결과는 미진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빛조선 설계실 분위기가 전날과 달라졌습니다. 팀원들이 미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김영수 대표는 직접 설계실로 내려와 그녀를 찾았습니다. 단 하나 달라지지 않은 건 최동익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자신이 이 조선소의 기둥이었죠. 대표도 직원들도 설계에 관한 한 그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청소 담당 중졸 여성이 팀 전체가 씨름하던 문제를 복도에서 단번에 풀어버렸습니다. 최동익의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에겐 따로 진행 중인 일이 있었거든요. 최동익은 이미 석 달 전부터 서울의 대형 조선사 한성중공업 측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한빛조선이 쓰러지기 전에 자신이 쥔 설계 노하우와 내부 데이터를 챙겨 이직하는 것,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한성중공업 담당 권영민 이사와는 연봉 협상까지 이미 마친 상태였고 마지막 조건으로 한빛의 핵심 설계 데이터 일부를 넘기는 것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박미진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가 끼어든 겁니다. 강태호 씨. 점심시간 최동익은 설계실 한켠으로 강태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미진 씨 좀 가까이 해봐요. 어디서 배웠는지, 뭘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이 따로 뭘 하는지도요. 강태호는 잠깐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최동익은 그가 결국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한편 김영수 대표는 미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미진 씨, 우리 조선소 10년치 생산 기록이랑 설계 데이터가 있어요.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자료인데 살릴 방법이 있는지 한번 봐줄 수 있겠어요? 미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하지 않고 눈을 들어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팀장님을 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 팀장은 지금 바빠요. 미진 씨가 맡아줘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미진은 퇴근 후와 주말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앉아 10년치 기록을 한 줄씩 읽어내려갔죠.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구조물처럼 쌓여갔습니다.
비용이 새는 지점, 설계 오류가 반복된 패턴, 자재 낭비가 쌓이는 공정. 밤이 깊어갈수록 노트에는 빼곡한 계산식과 메모가 채워졌어요. 강태호는 며칠 뒤부터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가져오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찾기 어려운 자료가 있으면 알아다 주기도 했습니다. 미진 씨는 이런 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독학이에요? 도서관에서 책 읽은 게 다예요. 대단하다, 진짜. 강태호의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미진도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지만 혼자 버티는 건 생각보다 외로운 일이었고 그 외로움이 경계심보다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죠. 최동익은 매일 아침 미진의 동선을 체크했습니다. 어느 파일을 열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설계팀 공용 서버에 미진의 접근 기록이 쌓이기 시작하자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그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의 분석이 완성되기 전에 그 결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방법을요. 용접 담당 오순례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건 어느 이른 오후였습니다. 최동익이 설계실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아 USB에 뭔가를 옮기고 있었는데 모니터 로그인 화면에는 박미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순례는 55살이었습니다. 한빛조선에서 20년 넘게 용접을 해온 이 조선소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사람이었죠. 그녀는 최동익이 사라지고 나서 조심스럽게 설계실로 들어가 그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꾹 찌푸렸어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미진이 분석을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10년 전 도입한 구형 엔진 설계 방식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매 프로젝트마다 자재비의 15% 이상이 손실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외주 용역비도 적정 수준의 2배 가까이 책정된 항목이 3개나 있었습니다. 생산 효율 모델을 재구성하면 연간 원가를 3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죠. 미진은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대표에게 먼저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동익이 먼저였습니다. 미진 씨, 자료 정리되면 저한테 먼저 주세요. 대표님께는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보고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직에는 순서가 있어요. 팀장을 거치는 게 맞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선명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미진은 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며 자료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지만 아직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동익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훑었습니다. 미진이 만들어낸 분석 데이터는 그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새 엔진 설계 방향성, 원가 절감 모델, 생산 공정 재편 방식. 이걸 한성중공업에 넘기면 이직 조건이 더 좋아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권영민 이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물건이 생겼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진이 이상함을 감지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며칠 전 공용 서버에 저장해뒀던 분석 파일이 폴더째 사라져 있었습니다. 로그를 확인하니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각 미진은 용접 현장에서 오순례와 함께 작업 현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미진이 화면을 가리키자 오순례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최 팀장이 여기서 이상한 짓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내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걸 보셨는데요? 미진 씨 계정 화면 켜놓고
USB에 뭔가 옮기고 있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미진의 얼굴에서 빛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순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때 기억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날짜랑 시간까지요. 그날 밤 미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손은 노트를 펼쳤고 기억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손으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가진 것마저 빼앗길까 봐서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손이 멈췄습니다. 강태호가 찾아온 건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컵라면 2개를 들고 나타나 자연스럽게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자료 날아간 거 들었어요. 서버 관리가 원래 좀 허술하긴 해요. 백업은 따로 해뒀어요? 미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태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미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네, 따로 해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캐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를 내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미지는 컵라면 뚜껑을 열며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 표정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한 미지는 김영수 대표가 굳은 얼굴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옆에는 최동익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미진 씨 앉아봐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성중공업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설계 데이터랑 분석 자료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유출 경로 로그가 미진 씨 계정으로 나와 있어요. 미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접근 기록이랑 전송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최동익이 끼어들었습니다. 준비된 목소리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핵심 자료에 접근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대표님한테 직접 요청받은 자료를 분석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빼돌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으로 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긴 침묵 끝에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진 씨, 일단 오늘부터 출입을 중단해줘야 할 것 같아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표님,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미지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를 집어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발걸음을 따라붙었습니다. 역시 배경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 팀장님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미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문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갈매기 2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입술이 얇게 떨렸고 그 떨림이 멈추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옆으로 누군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오순례였습니다. 작업복 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다 들었어요. 아주머니는 왜 나오셨어요? 미진 씨 혼자 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일하고 있어요? 오순례가 품에서 캔커피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미진은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명하면 되죠. 지금 무너지면 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투박하지만 흔들림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미진의 등 어딘가를 단단하게 두드렸습니다. 얇게 떨리던 입술이 다시 다물렸습니다. 그날 밤 미진은 고시원 방 좁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옮겨 적어둔 분석 자료들, 계산식들, 기억 속에 살아있는 도면들,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전부이자 지금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미진이 출입 정지를 당하고 닷새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조선소 근처 분식집에서 오순례가 건네주는 된장찌개를 먹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세 번째 울리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죠. 박미진 씨 맞죠? 누구세요? 윤제국이라고 합니다. 전에 부경대에서 선박공학 가르쳤어요. 미진은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한빛조선에서 나온 분석 자료를 봤어요. 한성중공업 쪽에서 업계 지인한테 기술 검토를 의뢰했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자료 안에 있는 방법론이 학계에서 한 번도 발표된 적 없는 내용이에요. 대체 누가 만든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미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제국은 68살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됐지만 선박공학계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30년간 현장과 이론을 오가며 직접 특허를 다수 출원한 사람이었죠. 그가 학계에서 발표된 적 없다고 한 말의 의미를 미진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혼자 만들어낸 것이고 그걸 증명하면 출처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틀 뒤 미진은 부경대 근처 카페에서 윤제국을 처음 만났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두꺼운 안경을 쓴 노인이 테이블 위에 인쇄된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자리에 앉자 그는 바로 물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왜 마운트 각도를 10도로 잡으셨습니까? 미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냉각수 흐름의 저항 계수가 파이프 곡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존 설계에서는 그걸 고정 변수로 처리했거든요. 실제 운항 중 수온 변화를 반영하면 동적 저항이 달라지니까 각도를 낮춰서 마찰 손실을 줄이는 쪽이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윤제국의 손이 컵을 들다 멈췄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걸 독학으로 하셨어요? 네. 중학교까지만 나오셨다고요? 네. 윤제국이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진짜 저자가 박미진 씨라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미진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윤제국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연구실에 보관된 기존 자료들과 미진의 노트를 대조하며 이 분석법이 기존 어떤 선박공학 연구에서도 파생되지 않은 독창적 방법론임을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성중공업 측에 자료를 넘긴 실제 경로가 최동익이라는 사실을 업계 지인을 통해 간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발견했는데 유출된 파일 안에는 미진의 분석 자료 외에 또 다른 문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한빛조선의 재정 상태와 채무 내역, 주요 거래처, 목록이 담긴 경영 기밀이었습니다. 그 파일의 최초 작성자는 다름 아닌 최동익이었고 날짜를 보면 미진이 입사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해온 자료였습니다. 오순례도 움직였습니다. 조선소 CCTV 관리자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선임 기술직 동료였습니다.
저장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오순례는 그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특정 날짜 설계실 영상 좀 보관해 줄 수 있어요? 지워지기 전에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고시원 방 좁은 책상 앞에서 윤제국에게 전달할 추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윤제국이 작성한 감정서는 A4 용지 11장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원저자 동일성 및 독창성 판별 보고서. 안에는 미진의 노트에 담긴 계산 방식의 수학적 구조와 전개 순서가 유출 파일의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내용이 학술적 근거와 함께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윤제국의 직인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해당 분석 방법론은 기존 발표된 어떤 선박공학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를 독자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연구자에게서나 가능한 것이다. 미지는 감정서를 받아들고 단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순례의 동료가 외장하드를 건네줬습니다. 미진이 분석 자료를 서버에 올린 날짜와 겹치는 구간의 설계실 내부 화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최동익이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꽂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각은 오전 7시 18분, 미진이 출근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이 더 필요했습니다. 서버 로그가 조작됐다는 걸 기술적으로 입증해줄 전문가요. 윤제국이 전화 한 통을 연결해줬습니다. 부산 사이버 수사대에서 15년간 일하다 은퇴한 IT 전문가 하성근이었습니다. 하성근은 서버 로그 파일 사본을 받아 이틀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로그 파일 안의 타임스탬프와 실제 서버의 접속 패턴 사이에 수초 단위의 불일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건 로그를 사후에 수동으로 입력했을 때만 발생하는 오차였습니다. 누군가 로그를 직접 편집했어요. 계정 이름만 바꿔서요. 미지는 이제 손에 세 가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윤제국의 감정서, CCTV 영상, 그리고 로그 조작 분석 보고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강태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미진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조선소 근처 포차에서 마주 앉은 강태호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편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미진이 테이블 위에 CCTV 캡처 화면 하나를 꺼내놓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빛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뭔지는 알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 것도 공범이에요. 강태호의 손이 유리컵을 잡았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최동익 팀장이 지시했다는 거, 그리고 제 계정 비밀번호를 어떻게 넘겼는지 그것만 증언해주면 돼요. 강태호는 소주잔을 들어 단번에 비웠습니다. 한참 천장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같이 가라앉는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조용한 오전이었습니다. 미진과 윤제국, 하성근이 함께 한빛조선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김영수 대표는 영문을 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동익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미진을 발견하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출입 정지된 분이 어떻게... 앉아서 들으세요. 미진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최동익의 발을 묶었습니다. 윤제국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경대 선박공학과 교수 출신이라는 소개의 사무실 안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고 그가 감정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파일의 원저자는 박미진 씨입니다. 제 30년 경력을 걸고 서명한 내용입니다. 하성근이 다음으로 로그 분석 결과를 꺼냈습니다. 서버 로그는 사후에 편집됐습니다. 이 오차 패턴은 내부 관리자 권한으로 수정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순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외장하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고 영상도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최동익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귀 뒤쪽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팀장님,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동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한테 박미진 씨 계정 비밀번호 알아오라고 하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번호 팀장님한테 넘겼고요.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최동익의 손이 책상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영수 대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자리에 털썩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잘못 봤어요. 미진 씨한테. 대표님, 진작 이 사람 이상하다는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진 씨를 내보내면 안 됐는데. 미진은 그 말을 듣는 동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뭔가가 가슴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감정에 자리를 내줄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윤재국이 한 가지를 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출 파일에 첨부돼 있던 경영 기밀 문서, 한빛조선의 재정 상태와 채무 내역이 담긴 그 파일이었습니다. 최 팀장님은 박미진 씨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 조선소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진 씨의 분석 자료는 그걸 더 값지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던 거고요. 최동익이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조선소에서 보낸 15년의 시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신도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 변함없이 최동익의 해고 통보는 그날 오후에 이뤄졌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고 배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성중공업 권영민 이사에게는 법무 담당자를 통해 기밀 유출 및 부정 취득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가 공문으로 전달됐습니다. 이틀 뒤 한성중공업 측에서 해당 파일을 전량 폐기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수습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한빛조선이 원했던 건 충분히 달성됐습니다. 강태호는 자발적으로 퇴사서를 냈습니다. 미진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짧았습니다. 잘못했어요. 그 말밖에 할 게 없네요. 미진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 돌리는 그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다음엔 자기 편에서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직한 미진은 멈췄던 자리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옮겨 적어뒀던 노트와 머릿속에 그대로 살아있던 계산들을 꺼내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120페이지의 혁신 엔진 설계안, 연료 효율 20% 개선, 출력 30% 상승, 자재비 절감 모델까지 포함된 완성본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거의 눕지 않은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죠. 서울에서 내려온 대형 조선사 임원 3명이 설계안을 받아들었을 때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 설계안 세계 수준입니다. 또 다른 임원이 옆을 보며 말을 보탰습니다.
연료 효율 20%, 출력 30%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계약서가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였습니다. 선급금만으로도 100억이 넘는 빚을 갚고도 남는 금액이었죠. 김영수 대표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옆에 선 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사인하셔야죠. 그 한마디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설계실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순례가 제일 크게 두 손을 맞부딪혔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그건 모른 척했습니다. 대기업 측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온 건 계약 체결 이틀 뒤였습니다. 연봉 3억 원 조건이었습니다. 미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한 제안인데요.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를 처음 사람으로 봐준 곳이 여기거든요. 어떤 설명도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그 이유를 이길 수 없었죠. 몇 달 뒤 한빛조선에는 새 장비가 들어왔고 채용 공고가 붙었습니다. 설계실 문안 명패가 새로 교체됐습니다. 설계부장 박미진. 그 글자 앞에 서서 미진은 소리 없이 한번 웃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흘린 모든 것들이 그 웃음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문 앞에 낡은 가방을 메고 서 있는 청년을 발견한 건 미진이었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저 고졸밖에 안 되는데요. 미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여기 서 있던 자신과 학력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랑 의지예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청년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부산 영도의 바람이 조선소 위를 스쳐 지나갔고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빛조선은 그렇게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진이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했거든요. 학력도 없고 연줄도 없고 뒤를 봐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했잖아요. 무시당하면서도 쫓겨나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죠. 열심히 한 게 오히려 빌미가 되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찌르는 일이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한 발씩 나아가는 힘이 결국 어떤 증명서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미진이가 보여줬죠. 오늘 어딘가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 분들, 오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